안녕하세요. 29년차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여러분한테 오늘 예전에 찍었던 동영상 두 편을 함께 소개를 해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2020년 7월에 찍었던 중국몽에 함께 하면 안 되는 이유, 즉 중국 주식시장 투자하면 큰일 난다라는 동영상을 2020년 7월 한참 주가 잘 오를 때였는데, 지나고 생각해보면 그 뒤 불과 3달이 지나기 전에 마윈 회장이 그 유명한 중국 금융은 전당포 발언하면서부터 갑작스러운 중국 핀테크 혹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조치들이 속속 발표됐던 시점 전에 찍은 동영상이고요. 두 번째 찍은 동영상은 2021년 8월인데 이때도 또 중국에 투자해야 할까? 아직은 빠르다. 이런 동영상을 찍었는데 이 뒤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디디 추싱의 미 증시 상장이 그 뒤에 앱 삭제로 연결되던,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 경제가 그 뒤에 특히 부동산에 관련되어 있는 수많은 그룹들, 헝다를 비롯한 수많은 그룹들의 연쇄적인 파산 및 디폴트 리스크들이 부각되기 전에 나왔던 동영상이었습니다. 지나고 생각해보면 참 그 타이밍에 어떤 이런 동영상을 찍었나 저도 신기하긴 한데요. 왜 제가 그때나 지금이나 중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좀 비관적으로 봤던 이유는 무엇이었고,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라고 말했는지, 그리고 또 이런 투자에 유의할 만한 조건들이 사라지는 시점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전망해 보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중국의 꿈, 우리 동참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27년차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최근 중국 주식시장이 2007년, 2008년을 떠올리게 하는, 어쩌면 2014년에 더 가까울지 모르겠습니다만 강력한 랠리를 펼치면서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들 또는 주식시장 부양에 대한 기대들 속에서 브로커리지 하우스, 다시 말해서 제가 예전에 다녔던 증권사들 브로커리지 하우스라고 그럽니다. 브로커리지 하우스들의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꿈, 우리 동참해도 괜찮을까요? 살펴보겠습니다. 2600포인트 정도에서 박스권을 보이던 상해 종합지수가 최근 3400까지 올라와서 무려 단기간에 30% 올랐습니다. 무슨 일이 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서 주식시장에 우호적인 그런 메시지들이 계속 전해진 것들이 가장 큰 상승의 요인이었던 것 같고요. 실제로 2014년에도 이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후강통, 선강통 혹시 기억나십니까? 상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들을 홍콩에서도 거래를 시켜준다는 일종의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 참여 확대 조치로 시장이 랠리를 펼치다가 그 뒤에 2015년 여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위에나 평가절하, 기억나세요? 1달러에 대한 위에나 환율을 올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환율 인상, 환율 인상하면 달러는 상승, 달러가 상승하면 무게추가 반대편에 있는 건 하락하겠죠. 즉 중국 위에나가 폭락했습니다. 위에나의 가치가 폭락하게 되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 일단 외국인들 상해 주식이랑 선전 주식들 살 수 있게 해놨는데 환율 폭등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환차손 발생하죠. 환차손 발생하는 가운데 주식시장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가 들리니까 바로 주가 폭락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블룸버그에 따르면 2015년에 있었던 주가 폭락 사태로 인해서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손실액이 약 5조 달러, 우리나라 1년 GDP가 1.5조 달러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GDP 3년치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주식 투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고요. 그림을 보시면 그때 벌어졌던 패닉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금방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식시장, 여러 주식시장이 존재합니다. 근데 중국 주식시장은 늘 저래왔습니다. 왜 그런가? 그림 한번 보시죠. 바로 상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에서 개인 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인데요. 80%가 무조건 상회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이랬죠. 언제? 1990년대 주식시장이 외국인에게 개방되기 전에 개인 투자자의 시장이었고요. 지금 코스닥 시장도 사실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 비중이 80%를 넘어가는 시장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시장에 참여한다는 건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도 있는데요. 바로 빠질 때 썰물처럼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림 하나 더 보시죠. 바로 이게 뭐냐면요, 월별 마진 트레이딩 규모입니다. 마진 트레이딩이 뭐냐? 신용거래를 뜻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식 담보 대출 받아서 주식에 투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 있는데 4,000만 원 대출 받았다. 레버리지 비율 4배입니다. 1,000만 원 있는데 4,000만 원 대출 받으면 5천만 원이죠. 자, 5천만 원 들고 있는데 주식 가격이 예를 들어서 20% 올랐다. 그럼 얼마예요? 6천만 원 되죠. 근데 자기 원금은 얼마죠? 투자 원금은 1,000만 원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주식시장에서 레버리지,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면 주가가 오르는 순간 원금의 수익은 돈을 빌린 비율만큼 높아집니다. 즉 100% 수익이 났죠. 지금 원금 1,000만 원이 투자금이 6천만 원 됐으니까 1,000만 원을 벌었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5천만 원이 돼 있는데 여기서 주식시장이 잘못해서 20% 빠져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4천만 원 됩니다. 투자 원금이 다 날아간 거죠. 돈 빌려준 금융기관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내 돈 내놔 하고 전화하겠죠. 이게 바로 마진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식시장 참가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신용 반대 매매 또는 레버리지 청산, 마진콜 청산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4년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폭발적인 마진 트레이딩의 증가가 급격한 감소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주식시장이 붕괴되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5조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라는 게 블룸버그의 기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중국 주식시장의 첫 번째 문제가 개인 투자자 비중이 너무 높아서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빨리 부자되고 싶은 욕심에 돈을 열심히 빌려서 주식 투자한다. 이게 이야기했죠? 두 번째 문제는 뭐냐? 과도한 주식 공급 물량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가가 조금만 오르기만 하면 국유기업이나 민영기업들이 전부 일제히 주식을 팔아치운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장외시장에서 벤처기업들이 가지고 있었던 주식들을 상장할 때 팔잖아요. 구주 매출 들어보셨죠? 몰라도 됩니다. 대주주나 벤처캐피탈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상장할 때 팔잖아요. 그걸 개미 투자자들이 받아가지 않습니까? 공모죠. 이런 식으로 투자를 갖다가 할 때 주가가 오르기만 하면 대규모 주식 공급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나오냐? 2014-15년에 주가가 급등할 때 그때 나왔던 주식 공급 규모가 시가총액, 주식수 곱하기 주가 하면 주식시장의 총 규모죠. 주식시장의 총 규모 대비 10%가 넘는 주식 공급 물량이 나왔더라. 주가 좀 오르는데 마진 트레이딩 들어가 있는데 거기다가 주식 공급 물량에 사태가 쏟아진 겁니다. 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 새로 유망하다 싶은 주식이 나오면 그 공모시장에 다 돈이 뛰어들면 원래 있던 돈이 아니라 이미 투자하던 돈이라면 다른 주식을 팔거나 혹은 돈을 빌려서 공모시장에 뛰어들었을 텐데 만에 하나 공모 물량이 너무 많아 주식시장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에는 연쇄적인 문제에 빠져드는 거죠. 따라서 중국 주식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면 2008년 올림픽 전 그리고 2014-15년 주가 급등 그리고 최근 어마어마한 주식 공급 물량들이 쏟아지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일종의 작전이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중국 주식시장의 참가자들에게 느껴지는 감정을 제가 대리 표현을 해보자면 중국의 대기업이라든가 정책당국이라든가 벤처 같은 데들은 중국 주식시장에 있는 투자자들을 일종의 자금 공급원으로 생각해줘요. 자금 공급해줄 수 있지만 그게 시가총액의 10%, 15%를 넘어설 정도로 올라가게 된다는 건 너무 과다한 물량이에요. 그렇게 과다한 물량이 1, 2년도 아니고 수년씩 또는 장기간에 걸쳐서 꾸준히 공급되면 주식시장이 버틸 수가 없어요. 결국 시장의 규모는 커질지 모르지만 주주들이 들고 있는 주가는 떨어지죠. 옛날 우리도 이랬습니다. 우리나라도 1989년 북민주 때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의 약 20%에 달하는 주식 물량이 들어오면서 1000포인트 시대를 마감하고 그 뒤 400포인트까지 주가가 폭락했죠. 이런 사례들을 살펴보면 중국 주식시장 PER,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기업이 얼마나 비싸냐 싸냐를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인데 대략 한 10배 정도가 한국, 그리고 20배 정도가 중국이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20년 동안 이익을 모으면 그 주식을 살 수 있다. 이러면 PER이 20배죠. 참고로 여러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중국이 올림픽 할 때 중국 PER, 주가 수익 비율이 몇 배인 줄 아십니까? 70배가 넘었습니다. 제가 주가 수익 비율 70배 본 건 1990년 일본 버블 붕괴된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서 중국 주식시장 싸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또 매력이 있어요. 경기 회복될 때 좋겠죠. 다만 굉장히 장기 투자하기는 부담스러운 시장이에요. 왜 그러냐?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정부 당국 그리고 기업의 태도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예전에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라든가 그 이전에 있었던 대우그룹의 대규모 분식 사태 등 수많은 기업들이 화장지를 했습니다. 자신의 실적을 분칠을 했죠. 그게 분식회계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가 터지면서 어려움을 겪거나 망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 기업들의 회계 분식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돼 있었던 제2의 스타벅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루이스인 커피가 사실 그 매출이 대부분 조작된 것이었다는 이야기들 속에서 주가 폭락하고 결국 상장 폐지됐던 것 잊지 않으셨죠? 중국 주식시장이 미래가 창창하다 동의합니다. 근데 그게 주가가 오른다라는 뜻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미래가 창창하다는 건 시장의 규모가 커진다는 뜻이지 거기 투자한 사람이 돈을 버는 것과는 다른 문제일 수도 있을 때가 있다. 언제? 한국 1989년, 90년을 보면 그랬다라는 거죠. 주식시장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는 어떤 시장에 투자를 할 때는 그 시장이 왜 저렇게 됐나? 역사적으로는 어떤 흐름을 보였느냐? 이런 거 정도는 한번 공부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다. 이 말씀 드리고요. 결론 삼아 말하자면 저는 중국몽, 중국의 꿈이라고 그러죠. 대국의 꿈이라고 하는데 저는 거기 동참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중국 증시가 그러면 왜 이렇게 부진한가? 이에 대해서 블룸버그 뉴스는 이번에 이루어졌던 상장의 연기 사태는 중국 경제에 상당한 큰 상처를 남길 것이다. 안녕하세요. 28년차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그리고 파이어 한지 2년 지난 자유인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오늘은 중국 펀드에 관련된 재밌는 질문 답해보려 합니다. 교수님 말대로 중국이 망한 데서 소액만 넣었는데 중국 펀드만 100%가 넘는 수익이에요. 경제 마인드가 어떤 기준인지 혹은 어떤 지표를 중심으로 마켓을 보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일단 사실 확인부터 해야 될 것 같죠? 사실이 아닙니다. 재밌는 주장입니다만 사실이 아닙니다. 다음 그림 보시죠. 미국의 나스닥 지수와 그리고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 사이의 관계를 지난 1년간 정도의 주가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를 고비로 해서 중국 증시의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가운데 나스닥 시장은 그냥 우상향하고 반대로 중국 증시는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중국 펀드 중에 어떤 펀드가 탁월한 성과를 기록했을 수는 있습니다만 시장 자체가 저렇게 가라앉고 있거나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은 100% 올랐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 아니냐 이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조금 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가 그러면 왜 이렇게 부진한가? 그건 제가 지난해 11월 말 12월 초에 올렸던 유튜브 동영상에서 상당 부분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바로 뭐냐? 사유재산에 대한 보호가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네이버페이와 카카오뱅크를 합친 것 같은 어마어마한 거대 기업의 상장이 준비 중이었습니다. 바로 엔트그룹이었죠. 알리바바를 창업했던 마윈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세계적인 핀테크 회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가 갑작스럽게 상장이 중지되고 더 나아가 CEO, 최고 경영자였던 마윈 회장의 행적이 모연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투자자들은 다들 쇼킹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나? 그리고 세월이 지난 다음 보니까 상당 지분을 정부가 가져가는, 즉 국유화의 수순을 밟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고요. 이에 대해서 블룸버그 뉴스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루어졌던 상장의 연기 사태는 중국 경제에 상당한 큰 상처를 남길 것이다. 왜?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갑자기 국유화되고 카리스마 넘치는 창업자가 갑자기 종적을 감춰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시장에서 여러분 장기적인 투자 마인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기 쉬울까요?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카카오티에 해당되고 미국의 우버에 해당되는 거대 금융시장을 활용해서 폭넓은 비즈니스를 영위해 보겠다라는 디디 출신의 꿈은 최근에 많은 부분 사고로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가 어떻게 했죠? 반역자로 낙인 찍고 심지어 앱을 제거하라는 명령까지 떨어졌다라는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가운데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권력자 혹은 의사결정권자의 마음에 들면 승승장구하고 반대로 정권이 바뀌거나 권력자가 바뀌거나 혹은 정책의 태도들이 바뀌는 순간 순식간에 기존에 잘 나가던 기업들이 몰락하는 것. 우리 이거 1980년대 초반에 한국에서 봤던 일 아닌가요? 국제 상사를 비롯했던 그 국제그룹의 갑작스러운 몰락 과정들을 보면서 어떡하다 저렇게 됐지?
우리 잘 모르고 회고록 등을 통해 나중에는 알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왜 발전하지 못했는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과도한 주식 공부 물량과 불투명한 회계 관행,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래를 낙관하고 미래를 갖다 위해서 장기간 투자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불투명성들 때문에 주식시장이 침체되었다가 84, 85년 그 유명한 3조 호황이 되고서야 시장이 올라갔던 것 잊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중국이 제3권을 보호하고 개개인의 창의적인 어떤 활동, 특히 새로운 산업 분야에 대한 진입들을 격려하고 육성해주는 이른바 포용적 제도를 가진 나라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만 현재까지만 놓고 본다면 중국 증시가 왜 글로벌 금융시장의 랠리에서 소외되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데는 충분한 논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